청라동은요, 좀 빠르게 갈게요. 청라동은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사건 번호입니다. 자, 지금 진행하는 게 2016, 17, 18, 요 3개 연도에 접수된 사건이 제일 많아요. 근데 갑자기 2012가 툭 튀어나왔다 라고 하면 일단 2012년에 감정을 했던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첫 번째 메시지로 드릴게요. 사건 번호가 2012야.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더욱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사건 번호가 빠른 것들을 좀 집중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저번 최저가보다 더 높여 썼어요. 그죠? 아까는 7억짜리를 20억을 쓰지 않나, 21억을 쓰지 않나. 이거는 20억짜리를 36억을 썼는데 일반적인 이론으로 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20억짜리가 저번엔 30억이었거든? 근데 저번에 입찰자가 몇 명이었단 얘기죠? 없었단 얘기죠. 없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20억이 되더라도 아무리 많이 써야 30억에서 끝나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경매를 경험 안 해본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찰되고 넘고 유찰시키고 넘어가고 유찰시키고 넘어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겁니다. 첫 번째는 꼭 이때 물건이 보여요. 이때 물건을 보죠, 저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30억이면 내가 여기서 한 35억 이렇게 써주면 경매물을 걸어서 쓴 초 A급은 아니네. 근데 이때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30억까지 써도 옛날에 35억을 생각했었으니까 괜찮겠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누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초보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공장이고 뭐하니까 초보자는 원래 못해요. 유치권도 있고 하니까. 근데 초보자가 이거를 20억일 걸 보고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매매 물건과 가격 차이가 많은지를 전문가를 이때서나 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왜 전문가예요? 뭐 분석을 잘해서 이런 게 아니라 싸게 살 수 있어서 전문가잖아요. 근데 이 초보자는 시세보다만 싸게 사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공장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럼 전문가가 확실히 먹을 거면 36억을 지르는 겁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여기는 9명이 입찰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또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에 아마 1등은 초보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초보자가 이걸 알고가 아니라 초보자가 어떤 누군가에 의뢰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더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굉장히 어려운 목표나 한번 그거를 알고 상상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저번 최저가 때 단독 입찰하자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걸 알고 상상해야 여러분들이 그 앞의 미래를 또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목표 다시 한번 좀 강조합니다. 여러분 유치권자예요. 유치권자는 이때부터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지 유치권자라면 돈을 받을 게 있는 사람이잖아. 그럼 경매가 막 진행되는데 제가 소유자가 나타나서 경매가 진행되니까 이 공사 좀 해주세요. 이럴 사람도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럴 사람이 등장하더라도 그걸 공사해 줄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일반적인 유치권이라면 이거보다 한참 전에 있었던 채무가 있었겠죠. 경매 나오기 전. 여기 이는 없죠? 좋아요. 여러분들 유치권자입니다. 그럼 2012년도에 접수된 거니까 빨라야 2011년부터 공사한 게 있었겠죠? 그러면 12, 13, 14, 15, 16, 17, 18, 19 8년을 점유하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사용 수익도 못하잖아. 그냥 있는 거잖아. 그래서 상가나 공장 이런 것들이 유치권이 어려운 겁니다. 오히려 집은 쉽죠. 난 유치권을 주장하려고 사는 거잖아. 거기 사용 수익할 일이 없잖아. 사실 그것도 사용이잖아요. 근데 사용과 점유는 집은 같다고. 근데 상가는
사용은 장사를 해야 사용이잖아요. 장사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집처럼 살아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공장, 땅은 최고로 어렵고. 땅은 있을 데가 없어. 그런 게 이제 문제고. 자, 그래서 제가 뭐 이 물건을 딱 특정지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유치권은 그냥 가짜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된다. 뭐 굳이 퍼센테이지 얘기하면 한 95%? 이렇게 얘기를 했던 자주 하는 편입니다. 가짜라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진짜인데 유치권은 아니야. 돈 받을 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돈 받을 건 있는데 8년 동안 점유는커녕 최근에 막 들어왔어. 이건 유치권이 아니죠. 자, 두 번째, 그냥 가짜야. 네. 근데 굳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따지자면 두 번째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가짜인 경우. 왜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 받을 게 있다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일단 등기에 가압류부터 치고 들어가야지. 8년 동안 점유를 할 게 아니고. 열에 100에 99건은 가압류 없이 유치권자예요, 다. 그러면 돈 받으려고 어디 법률사무실 한 번이라도 가봤을 거 아니야. 그럼 법률에서 처음 하는 말이 가압류란 말입니다. 법적인 조치. 이것저것 다 안 됐을 때 마지막 수단이 유치권인데 그것도 해놓고 내가 8년을 점유했다. 솔직히 뭐 정황상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짜 유치권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유치권을 여기다가 뭐 10억을 걸어놨어요. 그러면 채권자, 즉 돈 받을 사람 불만이 있겠죠. 근데 이게 아리송하단 말이야. 저 사람이 지금 유치권일까? 그래서 맨날 배제 신청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지, 채무자잖아. 제가 돈 안 준 게 있고 그 사람이 쭉 점유하고 있다는 걸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가짜라 그랬잖아. 그럼 가짜가 들어오면 채무자는 내가 뭐 돈을 줄 걸 다 줬거나 아니면 줄 게 없었거나 이런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채무자가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채무자를 그냥 안 없애. 채무자가 배제 신청한 거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단 말이야. 거의. 있긴 있어도. 그럼 제 말이 틀린 것 같아. 아니 가짜라면 채권자가 우선해서 배제 신청을 할 게 아니라 채무자부터 난리를 쳐야지. 그럼 가짜가 아닌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유치권자라는 생각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은 대부분이 채무자 쪽입니다. 자, 아파트나 빌라는 채무자가 이사 비용을 받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아파트 빌라에도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좀 큼직한 물건들을 이제 전문가랑 상담해 보니까 이사 비용은 미미하고 유치권 같은 걸 하면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이룰 수 있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가격이 싸진대요. 왜? 일반인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모든 경쟁은 일반인에서 이루어지지 전문가한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반인이 못 들어온다는 가정화가 된다면 최소 한 2번은 더 유찰될 겁니다. 두 번째는 가격이 싸지면 뭐가 좋죠? 유치권자가 뭐가 좋아요? 아니요, 채무자가 뭐가 좋죠? 채무자 좋을 일 없죠. 언뜻 보기에는. 근데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거 빚 총 다 하면 한 50억 되잖아요? 근데 경매는 이거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최저가 20억에 여러분이 낙찰을 받아가세요. 여러분 거니까 원래. 물론 같은 명의로는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유치권자가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채무자의 뭐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런데 여러분이 돈이 얼마라도 있어야 이거를 빚잔치를 할 거 아니에요. 50억을 20억으로 날릴 거 아닙니까? 근데 한 푼도 없다는 거야. 주변에도 없대. 투자할 사람도. 그러면 이사 비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 유치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빵원인데 유치권 10억을 신고해놓고 어떤 누구를 만나서
거기에 10%라도 받아갈 수 있다면 그럼 1억 아닙니까? 그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목적이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결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뭐냐? 이거죠. 제발 만나지 좀 마. 누굴? 유치권자를. 그럼 여러분이 한 번 만나면 유치권자가 1억을 더 써요. 아닐 것 같아요? 무조건이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유치권자를 만나면 뭐 얻어갈 게 있다고. 뭘 얻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할 거야, 아마. 이건 입찰 들어가면 안 되겠다. 들어보니까 다 맞네. 여기서 저는 사실요, 이걸 입찰하려고 유치권을 신고해 놓은 겁니다. 이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여러분이 오면 뭔가 말할 거리나 서류나 뭔가 준비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럼 보면, 아, 이건 진짜네. 꼭 만나고 오면 이런 말을 해. 보안장 가보니까 진짜더라고요. 무슨 근거로? 왜요? 그러니까, 이게 서류가 있던데요? 이래.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나갖고 여러분들이 입찰 결정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경쟁자는 더 많이 씁니다. 재밌는 이야기 좀 해드릴게. 제가 여러분들 많이 만나고 다니라고 교육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만나지 말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입찰을 하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입찰하는 물건의 그 사건은 거기에 있는 점유자가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상가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만나갖고 입찰을 들어가겠다고 막 얘기를 했어. 이 사람은 경매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한테 경매라는 걸 정보를 처음 압니다. 그러면 내 상가를 제3자한테 뺏겨서, 내 상가는 아니죠. 임차인이 제3자한테 가갖고 임대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인도당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내가 입찰을 이제부터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유치권자는 아까처럼 그 목적이 명백한 사람들이 많고, 그죠? 그리고 소유자도 왜 만나면 안 되냐? 소유자가 이제 경매를 당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전문가도 알겠죠?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경매로 돈 버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이해관계인을 도와주는 전문가가 있어요. 낙찰받고 경락자금 대출 받아서 빚잔치 해버리고 이 사람이 소유권인 줄 알았는데 수수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 누군가가 와.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저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낙찰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또 여러분의 경쟁자입니다. 한때 제가 많이 만나고 다닐 때, 그때 몰라서 만나고 다녔겠죠. 그런 거를 여러분처럼 다닐 때 법원에 이걸 입찰하러 딱 오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눈이 마주쳐 누구랑.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누군지 모르겠어. 그리고 상대도 그런 눈빛이야. 목례를 이렇게 하죠. 이렇게 안 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하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딱 지나가. 한 3발짝만 지나가면 기억이 나. 아, 유치권자, 채무자, 임차인. 아마 그 사람도 그럴 거예요. 그럼 당일날도 올라가, 가격이.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건들지 말자고요. 최악을 말씀드릴게. 근저당보다 밑에 있는 임차인이 있어. 이 사람도 경쟁자가 될 수 있어요. 내 보증금 날리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을 도대체 왜 만나냐고. 임차인을 만나서 그 많은 정보를 알아왔대. 그래서 막 들어봐. 서로 막 들어와. 좋은 정보 알아오셨네요. 등기를 보니까 후순이에요. 물론 뭐 집안이 궁금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보를 얻으려고 오는 게 1을 얻어오시고 9를 주고 오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초보자 때 경험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내가 입찰할 물건에 있어서는 거기에 있는 점유자가 내 경쟁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거를 항상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